네, 이번 시간은 또 어려운 내용입니다. 세금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원, 투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보험 세제에서 세제 혜택 부여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보험 계약은 왜 세제 혜택을 주느냐? 첫째,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있는데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서 본인들의 사회보장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보장 전체가 보완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장기 산업자금 지원. 그래서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 특히 생명보험은 납입기간도 길고 보험기간도 길지요. 그럼 고객들이 내신 이 보험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자금으로서 산업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 산업 자금 지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 큰 제목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는요, 보험료 납입 단계와 보험금 수령 단계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우리 1인당 뭐 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연금 계좌에 세액 공제가 있죠. 그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인당 400만 원까지, 그래서 한도는 400만 원까지고 마찬가지로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일부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라면, 보험금 수령 단계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그래서 이자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개인계약에 대한 세제가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계속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납입한 보험료하고 만기의 환급금을 비교했을 때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작은, 초과하지 않은 이런 보험 상품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내가 낸 돈보다 작은, 그러니까 보험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래서 만기 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냐?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연금 개시 시점이 돼서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자라든지,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든지,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일용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의 12%, 지방소득세가 별도니까요. 지방소득세는 우리 원래 세율의 10%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한도는 100만 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죠. 그래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인데요.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인 분에 대해서 기본 소득 공제가 되고요. 기본 공제가 되고, 연령은 지금 부모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나이가 많거나, 그 다음에 우리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나이가 어리거나,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거나 20세 이하로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경우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 기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인데요.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피보험자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험인데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인 경우에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에 원래 12% 세액 공제 해주던 것을 장애인 전용은 15%를 해주고요. 그리고 한도는 역시 100만 원으로 추가. 그래서 우리 보장성 보험 100만 원에 추가해서 1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에서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서 15% 하면 최고 27%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거 숫자 잘 기억하시고, 보장성 보험 중도 해지 시 세액 공제 여부인데요. 보장성 보험을 중도 해지했다.
그러면 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해지 시점까지는 공제 가능하고 이미 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있다. 근데 내가 해지했다. 그래서 과거에 세액 공제 받은 거 추징하느냐? 추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세액 공제 다 인정을 해주는 거고 과거까지도 해지 이후에만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기본 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배우자인 경우에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만 문제죠.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공제 금액이 없지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만 23세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만 가능하죠. 그런데 23세니까 이것도 역시 안 되겠네요. 공제 금액은 없고요. 장애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각 100만 원.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100만 원까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받을 수 있죠.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일반에서 12만 원 받을 수 있고요. 100만 원에 12%.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은 15%죠. 1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7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장애인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인데요. 요거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이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료 12%로 공제를 받을 건지 장애인 전용 15%로 받을 건지 결정하는데 당연히 15%로 받겠죠.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 전용은 15%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피보험자가 태아다. 자, 태아인 경우에 상속 같은 경우에는 태아를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액 공제에서는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전은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없고요. 보험 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인 보장성 보험료를 2020년 5월에 일시로 납입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1년치를 내야 되는데 그냥 2020년에 한꺼번에 다 낸 거죠. 그럼 이거 나누어서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2020년에 세액공제 받고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2021년에 받느냐? 그렇지 않죠. 돈이 들어간 그 해에 한꺼번에 다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월별로 안분 나누어서 공제하지 않고 돈이 들어간 그 해에 한꺼번에 공제한다는 것이고요. 보장성 보험료를 만약에 미납을 했다. 그러면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 되죠. 예를 들면 제가 2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냈다면 돈을 안 낸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는 거고요. 돈을 내면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다 냈다. 그럼 한꺼번에 다 낸 그 해에 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거죠. 자영업자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예시 형태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세제 부분이 지금 5월 달부터 개정된 부분으로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기존에 바뀌지 않은 그죠? 개정 전의 내용. 그래서 저도 아마 여러분들 갑자기 강사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는데요. 바뀐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금 저축 보험, 그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또는 연금 저축 신탁,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펀드,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그런 거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연금계좌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 연금저축이나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 중에서는 DC형과
개인형 IRP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주고 있는 확정급여형 DB형은 제외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DB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데 종합소득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납입을 하게 되면 12%의 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대를 하기 위해서 종합소득 금액이나 아니면 총급여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4,500만 원으로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이상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소득세 별도로 해서 15%의 조금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납입 한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800만 원입니다. 우리 납입 한도하고 세액공제 한도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납입 한도나 우리가 세액공제 한도라고 하는 것, 납입 한도나 세액공제 한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에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저축에 내야 되는 부분이 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600만 원까지 늘어났고 퇴직연금을 합쳤을 때는 900만 원까지. 기존에는 얼마였겠습니까? 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900만 원까지 이 한도를 높여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본 세법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는 동일하다. 과거에는 몇 세, 50세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복잡하다고 해서 다 없어지고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납입 한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00만 원, 900만 원. 그러니까 연금저축에서는 6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포함했을 때는 900만 원까지. 우리가 납입한 그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4,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이하에 대해서는 그죠? 4,5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받는다?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고 그 다음에 4,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6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다. 연금저축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15%를 적용받기 위해서 기존에 4천만 원까지였는데 4,500만 원 이하 까지 소득 구간이 좀 늘어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ISA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종합계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좌가 있는데 요 계좌에 우리가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IS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계좌로 납입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은 ISA 계좌라고 하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런 계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60일 이내라고 하는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액공제 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 연금 여러분들이 그 IS 계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추가 납입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300만 원 한도에서 10%까지 300만 원 한도에서 10%까지 우리가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세액공제와 동일한데 12%를 적용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4,500만 원 이하까지는 얼마를 준다고 했습니까? 예, 15%까지 우리가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500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15%의 세액공제를 좀 더 넓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 납입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IS 계좌가 만료일 되기 전에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직접 납입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IS 계좌에 있는 부분은 60일 이내이면 그 부분을 연금 저축 계좌로 이관을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이번에는 이제 보험금 받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 차익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걸 우리가 이제 이자 또는 수익 또는 차익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만기에 내가 찾는 보험금 또는 중도의 해지로 인해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그러면 뭔가 남는 돈, 내가 낸 납입보험료보다 많이 남아있는 돈, 그걸 우리가 보험 차익이라고 하겠다. 이 보험 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이자소득 과세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이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다. 그래서 10년 1억 원 꼭 기억하시고, 이 경우에는 서민들의 보험이라고 보고 저축 장려의 목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비과세해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보험료를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경과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다라면, 그러면 10년 전에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1억 원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인데요. 이 경우에는 1억 원이라는 한도 없이 좀 특이하게 비과세 주겠다라고 하는 예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예를 들면 저희가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비과세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돈 많으신 분들이 돈 와장창 넣고 10년 지나서 비과세를 받으면 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월 적립식, 매월 돈을 내는 적립식은 부자들도 귀찮거든요. 그걸 가지고 탈세나 이런 걸 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민들의 어떤 매월 돈을 내는 그런 적립식 계약은 비과세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 전에 연금 이외로도 찾을 수 없고 사망하면 계약 없어지고 상속도 할 수 없고 중도 해지도 할 수 없는 순수하게 노후 보장 목적의 종신형 연금이라면 그것도 비과세해 주겠습니다. 이런 예외예요. 먼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는 균등해야 되고요. 네 번째,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동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꺼번에 와장창 선납을 하게 되면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납은 최대 6개월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계약자 1인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요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 적립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만기까지 10년. 납입기간은 5년, 그 다음에 보험료는 균등해야 되는데 선납은 6개월 이내로, 그리고 납입보험료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위에 보면 순수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다, 이런 지문 틀린 거고요. 사망, 상해 보장을 위한 특약보험료 포함한다. 특약보험료는 제외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요. 밑에 보면 가입 일자와 상관없이 월 적립식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된다. 이것도 틀린 게 왜냐면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일자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 그것도 역시 틀린 것이다. 챙겨주시고요. 자, 종신형 연금보험은 순수하게 노후 자금으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55세부터 사망 시까지, 그러니까 종신이죠.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연금 이외 형태로 수익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딱 일시금으로 찾아버리면 그러면 역시 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외의 방법으로는 찾지 못해야 되고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나 연금 재원은 소멸하고요.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사망일 전에는 절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고요. 연금 외의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고요. 중도 해지도 안 되고요.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소멸돼 버리니까 순수하게 노후 자금으로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주겠다. 그래서 매년 연금 수령액이 연금 계좌 평가액 나누기 기대유명 연수 곱하기 3 해서 요 금액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데 마지막 건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역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단체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인데요. 자,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서 종업원들을 위해서 상해나 뭐 사망, 뭐 이런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왜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비용 처리,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회사는 회사에서 손금 처리를 한다는 뜻은 회사의 이익으로 보아서 내야 될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대신 보험을 들어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보험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개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종업원들의 어떤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법인은 법인대로 손금 산입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고 개인은 개인대로 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그냥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 그 기준이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0만 원까지는 법인도 개인도 세금을 안 내지만 그걸 초과한다. 법인은 비용 처리해버리고요. 손금 산입이 되고 개인은 7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이 개념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체 보장성 보험료의 손금 산입인데요.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해서 회사가 연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금 인정, 비용 처리되고요. 종업원도 비과세, 세금 내지 않아요. 그런데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단체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손금은 인정해 주겠다. 법인은 비용 처리해라. 그런데 종업원은 급여로 보아서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단체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요건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 질병, 상해여야 되고요.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이어야 되고요. 단체 순수 보장성 또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그래서 단체 보험이어야 되고 피보험자 수익자는 종업원이어야 되고 종업원의 질병 상해 같은 것들을 사고로 하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고요. 자,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원, 종업원, 수익자 법인. 그러면 수익자가 일단 법인이죠. 그러니까 만기 환급금은 자산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손금 산입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낸 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주지만 만기에 돌아오는 환급금은 법인이 수익자니까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근로소득세과는 해당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원, 수익자 임원이다. 그럼 이건 임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하고요. 그러면 손금 비용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상여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정상여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법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종업원이다. 그러면 손금은 당연히 인정되고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죠. 단 여기서 예외가 뭐예요? 7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도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비교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연금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과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연금 상품인 것이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은 연금보험은 일시납이거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이나 인출 요건, 그래서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 1,8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가능한 것이고요.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12% 400만 원, 그다음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까지고요. 만약에 저소득이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 4천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에 700은 똑같지만 15%까지 세액공제율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고소득자다. 종합소득 1억 이상, 그 다음에 총 급여액 1억 2천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12% 세액 공제율은 똑같지만 한도를 100만 원 깎아서 300, 700이었죠. 요런 기준, 요런 거 적용이 되는 거고,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더니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차익 비과세죠. 그래서 10년 이상 지나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보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10원도 안 내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에 수령을 한다. 그러면 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5.5%고요. 70에서 80세 사이에 수령한다. 그러면 4%,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4%고요. 그 다음에 80세 이후에 수령을 한다. 그러면 3%,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3%, 그래서 3에서 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10년 지나면 비과세,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3에서 5%의 저율 과세로 과세한다. 자,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산입을 보면요. 확정 기여형,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DC형과 IRP 같은 경우는 전액 손금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 700만 원 한도로 12% 내서 세액 공제해 주는 거죠. 이건 물론 연금 계좌와 합산 700만 원이고요. 확정 급여형 DB형 같은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을 인정해 주고요. 세액 공제는 별도로 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세금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명보험 세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금이 어렵긴 한데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들, 숫자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상속 증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세는 글자 그대로 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받는, 이게 이제 그 재산에 대한 것이 이제 상속세가 될 거고, 사망하지 않고 살아서 준다면 이거는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되겠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겠죠. 두 가지 모두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완전 포괄주의는 뭐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금은 열거하잖아요. 이거는 몇 %로 과세하겠다. 열거가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증여에 해당되는 것 같아. 상속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포괄해서 완전 포괄한 그런 개념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먼저 세율이 나오는데요. 세율은 여러분이 이제 힘드시지만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간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그리고 10, 20, 30, 40, 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2억 5천만 원이 이제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1억까지는 10% 1,000만 원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억 5천이니까 1억을 빼면 1억 5천 남았죠. 그 1억 5천은 1억 초과 5억 이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20% 그러면 1억 5천에 20%면 3천만 원이 되겠죠. 더하기 3천만 원 하면 1억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그리고 1억 5천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해서 합산 4천만 원이 과세가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1억 원까지는 10%고요.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니까 1억 원까지는 10% 1,000만 원 낸 상태에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 그 다음에 5억까지는 1,000만 원에 그 다음에 5억에 만약에 20%라고 하면 1억이니까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확정된 상태에서 그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간과 세율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주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세금을 계산하라.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금처럼 뭐 2억 5천이라든지 뭐 5억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금액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5억이다 그러면 얼마죠? 5억이면 1억까지는 10%니까 1,000만 원이고요. 그 1억 초과된 금액이 4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1억에서 5억까지는 20%니까 4억에 20% 8천만 원 하면 두 개 합쳐서 9천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까지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데요. 상속증여는 제일 중요한 게 돈 낸 사람과 돈 받는 사람이 같으면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낸 거 내가 받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낸 거를 내가 보험금으로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죽어서 받으면 상속세, 살아서 받으면 증여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보험금 합계액에다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이라는 건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 합계액, 요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총 낸 보험료가 1,000만 원이다 만약에. 근데 아버지가 300만 원을 내줬다. 300만 원을 내줬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면 30%는 아버지가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보험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에 30%,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속증여에서 핵심은 돈 낸 사람과 돈 받은 사람이 같으면 세금은 없다. 그런데 다르면 세금 낸다. 얼만큼 내느냐? 비율만큼 낸다. 요 개념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버지고요. 수익자가 아들이에요. 보험료를 총 1,000만 원 내셨는데요. 아버지가 800만 원을 납입하셨어요. 그러니까 80%는 상속재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얼마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거냐면 5천만 원의 80% 4천만 원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그 재산이 된다. 보험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과세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거는 표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피보험자가 누구냐, 수익자가 누구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돈 낸 사람. 돈 낸 사람은 계약자죠. 두 번째, 돈 받는 사람은 수익자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납입자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납입자가 결국 돈 낸 사람이잖아요. 자, 첫 번째, 수익은 본인이 했는데 납입은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사망으로 보험금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낸 돈으로 돌아가시면서 받았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전액 상속세 과세가 되고요. 두 번째,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했더라도 얘는 과세가 안 되죠. 비과세고요. 어머니가 내고 본인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셨어요. 이러면 상속세가 되는 거고요.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하셨어요. 과세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내고 그다음에 본인이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 뭐냐면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본인이 돈을 내긴 냈는데 본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낸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본인이 돈을 낼 여력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이 계약자예요. 학생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자 학생이 돈을 냈고 학생이 나중에 수익자로 돈을 받았어요. 그럼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증여받은 돈으로 냈을 거야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 되지요. 본인이 냈더라도 그 돈은 부모로부터 받아서 낸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본인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이미 낸 거잖아요. 그럼 증여세를 냈으니까 증여받은 돈을 가지고 내가 냈다라고 하면 그건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입했다면 그 경우에는 본인이 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는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 낸 사람과 돈 받은 사람이 같으면 세금은 나오지 않는다. 다르면 죽어서 받으면 상속세, 살아서 받으면 증여세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상속순위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인데요.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입니다. 자녀와 손자가 1순위고요.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와 조부모가 2순위고요.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요거는 요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순위는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예를 들면 직계 비속도 있고 직계 존속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다면 그러면 순서대로 직계 비속이 먼저, 그 다음에 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처럼 선순위, 친근친,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는 것이고요. 태아의 경우에 앞에서 저희가 세액공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상속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태아는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배우자가 공동순위일 경우 직계 비속, 존속의 상속분의 5하를 가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 각각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공동순위거든요. 같은 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1대1대1 이렇게 3분의 1씩 받아야 되는데 배우자는 1.5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각각 1, 그리고 배우자 1.5 이런 식으로 5화를 가산한다. 기억하시고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 공제를 해주는 거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되고요.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2천만 원 공제를 하고요. 1억 초과일 경우에는 20%를 공제하는데 한도는 2억 원 한도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요대로 괄호넣기라든지 아니면 숫자 바꿔서 맞았냐 틀렸냐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에서 1억까지는 2천만 원, 1억 초과한 경우에는 20%, 한도는 2억 원 한도 기억하시고요. 증여입니다. 증여는 상속과 동일하게 보는데요. 얘는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재산이 아니라 생존해서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증여로 보는 거죠. 보험료 납입자와 그 다음에 보험금 수익자가 같다면 그러면 세금은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다를 경우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 그러면 보험 수익자 이외의 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그러니까 수익자 이외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낸 게 전체 보험료의 몇 %야. 여기에 보험금 상당액을 곱해서 아까 상속하고 동일한 거죠. 만약에 전체 보험료가 1,000만 원을 냈는데 본인이 내지 않은, 누가 냈든 부모가 냈든 뭐 형제가 냈든 다른 사람이 낸 게 4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보험금의 40%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낸 거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증여세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보험 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그러면 전체 납입한 보험료에 증여받아 납입한 건 내 돈이 아니니까 그 비율만큼을 계산을 하되 그 대신에 그 보험료액, 증여받아서 납입한 보험료만큼은 빼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증여받은 보험료만 빼준다. 요거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증여세 과세 방법도 동일합니다. 납입자와 수익자를 비교해요. 아버지가 납입했는데 본인이 수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고요. 본인이 냈는데 본인이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과세 안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내고 본인이 받았어요.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았어요. 과세 안 되는 거죠.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무자력자인 경우 보험료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서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뒤에 증여받아서 납입한 보험료는 빼주는 것이죠. 네, 그 개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증여자산으로 보는 보험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약자는 김생명 씨고요. 월납이고요.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월납 보험료는 10만 원인데 그중에 7만 원은 김생명 씨의 아버지가 납입하셨고요. 만기에 2천만 원의 이제 보험금을 이제 받은 거죠. 환급금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 2천만 원 곱하기 지금 월납 보험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120만 원을 냈을 거고요. 10년 만기니까 1,200만 원을 냈겠죠.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한 금액, 이게 1,200만 원일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7만 원은 지금 아버지가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7만 원에 해당하는 7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치 하면 결과적으로는 70%가 되겠죠. 그 70%인 2천만 원의 70% 1,400만 원이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상속세와 동일한 개념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보험료 중에서 내가 낸 돈이 아닌 게 얼마야. 그 비율만큼은 죽으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고 살아있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가 있는데요.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얼마냐면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요 4천만 원도 괄호놓기 가끔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고, 장애인 전용 보험뿐만이 아니라 일반 보험인데 장애인이 수익자다. 그러면 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보험금은 보험 사고로 인해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도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인 경우에 4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우리나라 소득세법인데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크게 보면 우리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번다. 그래서 내 일을 하면 사업소득이 될 거고요. 남의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젊을 때 연금 열심히 들어서 연금 개시 시점이 지나면 나이 들어서 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연금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이 5가지 소득에 해당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강사료라든지 인세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시적인 소득들을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모든 소득 6가지 소득을 한꺼번에 묶어서 과세한다고 해서 우리가 얘를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이때 2가지는 여기에 넣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비경상소득이에요. 항상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죠. 어떤 분은 평생 퇴직소득 한 번 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퇴직은 지금은 뭐 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퇴직하는 해에 그 퇴직금을 여기에 포함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빼서 별도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양도.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양도를 했을 때 세금을 물리는 자산이 별로 없지요. 우리 주식 사고 팔면 세금 없잖아요. 금 사고 팔면 세금 없잖아요. 부동산이 유일한데 이것도 비경상소득이죠. 우리가 평생 부동산 사고 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시세 차익 같은 게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한 해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그 해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가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띄어서 그냥 이 자체로서 과세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거,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자와 배당소득은 따로 띄어서 얘는 금융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얘는 3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이거는 주로 원천 징수하지 않은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합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조건 분리, 이 무조건 분리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양도 차익의 경우에는 뭐 30% 세율을 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리과세는 그냥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 그래서 거기 그 정해져 있는 법령상 정해져 있는 세율로 납세하면 그걸로 납세 의무는 끝나는 거고요. 문제가 조건부 합산이죠. 조건부 합산. 이 조건이 얼마냐면 2천만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과세로 종합과세, 누진과세 적용하고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거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원천징수하고 종결한다. 이때 원천징수는 일반적인 이자 또는 배당세율이죠. 14%,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5.4%로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어떤 세금은 몇 프로, 어떤 세금은 몇 프로 나열이 돼 있다는 거죠. 소득 원천별로 구분해서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이렇게 원천별로 열거한 거하고 같은 것이죠. 이자 및 배당 소득은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게 이자인지 이게 배당인지 나열을 했는데 나열한 거를 벗어났을 때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유형별로 묶어서 얘는 이자야, 얘는 배당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 자체 소득세는 열거주의, 그중에 이자 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상속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 요거 기억하시고요.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고요. 종합과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아까 말씀드렸던 6개고요. 그중에서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얘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과세로 원천 징수하고 종결.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원래대로 연금소득은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분리과세하고 끝내겠다 이런 얘기고,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하겠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면세점이 되는 거죠. 종합과세 하지 않는 기준. 그래서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겠다. 연금소득은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겠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겠다. 기억하시고요. 분류과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종합과세하지 않는 두 가지. 첫 번째 퇴직소득, 두 번째 양도소득, 세 번째 금융투자소득인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만 2년 유예가 돼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요 세 가지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 주변에 많이들 보시죠. 5월 달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 산출세 계산 구조 이 부분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강의를 했는데 요게 이제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그죠? 이제 바로 다음 달인 5월 달부터 적용을 한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특별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한 수정 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좀 바뀌고 한 부분 이해해 주시면서 내용만 중요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합소득 산출세 계산 구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번 돈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연말정산 해보셨으니까 뭐 기본 공제라든지 추가 공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제들을 해주죠. 소득 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소득 공제되는 부분들을 뺀 금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 과세 표준에다가 우리가 기본 세율을 곱해서 나온 그 금액 자체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산출세액은 여기서 내고 여러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뭐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연금계좌 세액 공제 같은 걸 받으시면 이 산출세액에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그런 세액 공제 항목들을 제하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1,200만 원 이하까지였는데 소득 구간을 조금 더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6%, 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은. 그 다음에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
이하까지 여기도 기존에는 4,6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까지는 15%, 그 다음에 8,800만 원 이하까지는 24%,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8%,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은 45%, 10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45%.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처음 구간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처음 구간과 마지막 구간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빨간 거. 자, 24%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가 아니라 24%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8%, 그 다음에 10억 원 이하, 우리가 마지막 단계 전에는 42%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소득 구간의 기본 세율은 변화가 없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암기하셨던 대로 그대로 6에서 45%가 적용을 받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과세 표준 구간이 조금 늘어났다. 1,200에서 1,400만 원, 그 다음에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구간이 소득 구간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요 빨간색들 말씀드린 것처럼 6%, 24%, 그 다음에 42%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인데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 그랬죠.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예금 등의 이자, 당연히 이자고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이것도 역시 이자소득으로 보고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이자소득이고요. 위 거래 행위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 인한 이익,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별 포괄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는 이런 것들은 이자로 보겠다 이런 거고, 배당소득은 법인의 이익 배당, 그래서 현금 배당이 됐든 주식 배당이 됐든 배당이 있고요. 국내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는 우리가 펀드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이고요. 신종 금융상품을 결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장 대표적인 게 뭐 ELS, DLS 이런 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고요. 위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역시 간주 배당, 인정 배당 전부 다 포함하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끔 시험에 다음 중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당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이고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 소득이다. 이 두 가지는 특별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요. 과세 단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에요. 그래서 부부 합산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희가 부부 합산으로 했는데 위헌 판결이 났죠. 그래서 지금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한다. 그래서 개인별 잘 기억하시고, 시험에 부부 합산으로 많이 나오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 2천만 원도 중요한 숫자가 되겠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것이고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전체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로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는 종결된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비교과세가 있는데요. 산출세액의 비교과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종합과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과세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어질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금하고 그 중에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으로 결정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교과세라는 의미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 과세 특례 상품의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 상품, 그러니까 세제 혜택 상품이 있죠. 여기에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이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 3개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년 소득세를 1년에 한 번씩 과세를 하니까 우리가 3년이죠.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규 세금 혜택이 있는 세제 혜택 상품의 신규 가입은 거절되는 거죠. 제한되는 거고 어떤 상품이 있느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든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그 다음에 공모 부동산 펀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일반 조합 출자금, 조합 예탁금,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런 것들이 과세 특례 상품이에요.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이런 상품들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면세점이 얼마였죠?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했었죠.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연금 수령 요건은요.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고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돼야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 내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수령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연금소득으로 보아서 70세 이전에 신청하면 5%, 70에서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 저율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만약에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때 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가 되겠죠. 그걸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밑에 보면 연금 수령 연차 11년 이상인 경우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령 한도는 11년 차까지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O 맞는 지문이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연금 지급 시 적용 세율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세 미만은 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5.5고요. 70에서 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이고요.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은 나이와 상관없이 4%고요. 2년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이럴 경우에 연금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에서 70%. 그래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60%를 적용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은 4%라는 거 위에 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나이와 상관없이 4%로 더 낮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설계사의 세제인데요. 원칙은 보험설계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보험회사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간편장부 대상자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처음 개시하면 그러면 그 한 해 동안의 소득은 얼마가 됐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하겠다는 거고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5월 중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할 수 있다. 밑에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설계사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인데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에다가 사업소득의 소득률, 요거를 기타 소득의 소득률, 사업소득의 경비공제율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률을 곱한 것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그냥 납세 의무 종결하고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만약에 7,500만 원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5월 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모집수당에서 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원천징수한 세액 같은 경우는 이미 납부를 한 거니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의 세제 같은 경우에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여겨서 숫자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험, 우리 생명보험의 세제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4편 제3보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